세상을 여는 시간 두 번째 시간 찾아뵙는 장경상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세금에 대한 어떤 그 왜 어떻게 생겼고 또 그것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뭐 그냥 자 나름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린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진짜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내는 세금 과연 무엇이 있고 또 어떻게 내고 있는지, 또 뭐 내가 내는 세금이 정상적으로 내는 건지 이런 걸 하나 좀 알아보는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세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학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세금은 국가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어떤 재원을 조달하는 거를 법률에 정해서 그렇게 이제 걷어들이는 걸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물건을 사든가 하는 거하고 달리 아무 대가도 없이 강제로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부담하는 수도 요금이라든가 전기 요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옛날 어른들이 뭐 수도세가 어떻고 전기세가 어떻다 하는 표현은 사실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다 내는 세금이고 그런 어떤 수도나 전기 사용과 관련된 거는 공공요금, 공과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과 공과금은 일단은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세금은 그러면 우리가 언제 내느냐? 물론 처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자영업을 해서 종합소득세 내는 분이나 직장에 근무하면서 내는 근로소득세 이렇게 해서 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그런 근로자 그 직장이나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보는가 편의점 가서 뭐 하나 간단한 뭐 음료수를 산다든가 이럴 때에 또 아니면은 뭐 대중교통 수단 중에 택시를 탈 경우에 이럴 때 요금 속에 거기 다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은 그 직접 내가 그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서 내는 근로소득세, 그다음에 사업에서 내는 종합소득세 이런 세금은 직접세라 하고 이런 편의점이나 어떤 그 영화관이나 교통 그 택시를 탈 때 내는 거는 간접적으로 낸다 그래서 간접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인 경우에 국세하고 지방세를 대과적으로 하는데 그 국세는 그러면 어떤 것이 있고 또 지방세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뭐 우리가 뭐 그 일일이 세목은 거론 안 하더라도 최소한 몇 개 세금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에 부담되는 큰 줄거리는 내국세, 그러니까 국내에서 부담하는 세금하고 관세, 해외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그 세관에서 관세청에서 부과하는 관세 이렇게 두 가지가 국세의 큰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관세는 하나의 단일 세목이고요. 그럼 그 내국세에는 그러면 몇 가지 세목이 있느냐? 13개의 세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직접 내는 직접세에 소득,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뭐 이렇게 자기가 어떤 그 행위를 해서 직접 내는 거를 직접세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어떤 직접 소득과 관련 없지만은 어떤 그 우리가 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어떤 필요한 거를 취득할 그 구입하거나 취득할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을 낼 때 그런 간접세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의 종류가 1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는 또 그런 성격의 세금을 11개를 걷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택을 구입하면 내는 취득세가 그 중에 하나고요. 자동차를 사오면은 자동차 등록세 뭐 이런 식으로 그 지자체별로 또 요새는 조금
좀 저거 하지만은 담배 같은 거 살 때 담배세도 그거는 분명한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세금을 우리가 뭐 태어나서 살아 있는 동안 내는 세금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러면 다 끝나느냐? 떠나더라도 또 이 남은 가족들한테 떠난 사람에 대해 남긴 재산을 또 상속세라는 명목으로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속세가 끝나야 모든 것이 다 정리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서 하늘로 가는 그 시점까지 세금하고는 뛸래야 뛸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미국의 3대 대통령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과 세금이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그런 피할 수 없는 세금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과연 내가 이걸 제대로 내냐? 뭐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 건지, 물론 그런 것에 대한 검증을 해주는 법정 대리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뭐 현재 세무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런 역할을 하는 부류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인회계사, 물론 그 좀 더 범위를 넓히면 변호사도 그런 역할을 하는 전문 자격이고요. 또 분야별로 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법무사, 또 이제 부동산 중개사, 뭐 이런 감정평가사, 뭐 이런 저기 소위 말하면 변리사, 뭐 이런 전문 분야의 직종에 있는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세금 부담하는 데 있어서 다 조력자입니다.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원해서 이렇게 내가 찾아갈 수도 있지만은 또 세금은 냈는데 이 세금이 과연 제대로 낸 건지 나중에 또 사후에 검증을 해서 그 세금, 잘못된 세금을 되찾아가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세금을 물론 이제 내기 전에 좀 더 현명하게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절세가 있고, 세금을 물론 줄이는 방식이죠. 절세라 그래서 텍스 세이빙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뭐 이 절세는 소위 말하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잘 살펴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그야말로 법을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과 관련돼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문 자격인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미리 좀 이렇게 자문 받으시면 될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런 어떤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하는 절세와 달리 세금은 적게 내는 방식은 똑같은데 그거를 또 고의적으로 안 내는 경우를 탈세라고 합니다. 이 탈세가 물론 이제 영어로는 텍스 이베이션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세금을 적게 내는 측면에서 절세와 탈세는 똑같은 행위인데 왜 탈세는 국가에서 엄격하게 다루느냐? 우리가 탈세를 할 경우는 그냥 세금만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어떤 일정 기준 이상 넘어가면 검찰에 의해서 고발이 돼 갖고 범법으로 이걸 다루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절세는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어떤 절차이면 분명하지만은 탈세는 가급적이면은 해서는 안 되고, 또 만약에 내가 모르고 탈세라는 어떤 그 수단을 했다고 알게 되면은 국세청이나 관계기관에서 적발하기 전에 스스로 자진해서 그거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차선의 절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국세청에서
이 고의로 어떤 그 탈세를 하는 그 여러 가지 유형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탈세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고의로 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인다 하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고의로 줄이는 방식은 처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금액 누락. 수익금액이라는 건 뭐냐면 이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다 보면은 물건을 판다 그러면 그 파는 금액, 그게 수익금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수익금액을 신고를 안 해서 누락하는 방식. 그 다음에 그런 물건을 주고받지 않으면서 세금 계산서만 주고받는 경우. 요거를 이제 가공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 그 다음에 내가 100이라는 금액으로 물건을 사실은 실질적으로 100원에 거래를 했는데 200원에 거래한 걸로 이렇게 서로 어떻게 보면 사전에 모의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 그러면 결국은 100원만큼이 비용을 과대 계상을 했죠. 그래서 그거는 위장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 때 100원에 거래했으면 100원에 매매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취득세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150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100원에 내가 팔았는데 150원에 파는 걸로 하면은 결국은 내가 양도소득세를 더 내는 그런 또 배반적인 현상이 일어나니까 해서는 안 되는데 뭐 어찌 됐든 뭐 이런저런 내가 꼭 물건을 팔아야 되는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다 해갖고 또 그런 거에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 100원에 거래된 계약을 150원에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것도 탈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내가 그 좀 세금을 좀 많이 내고 있는데 또 아주 또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갖고 꼭 해야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합치면은 이게 저 종합소득세는 누진세니까 세금을 많이 낸다. 이거에 대한 어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 그 직원 이름을 내세워서 그 사람 이름으로 하면서 실질적에는 본인이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자 명의를 빌려온다든가 차명이죠. 그렇게 하는 경우. 그다음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아까 저 허위계약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각종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그 특히 이제 금액을 그 위조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무리 세무 대리 그 전문 자격사의 도움을 받았더라도 이거는 명백한 탈세 탈법 행위다 해서 이런 경우는 탈세라는 그런 어떤 그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세금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무거운 가산세는 물론이고 조세 범칙 사범으로 해서 그 어떤 사법 처리까지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중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절세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진짜 꼼꼼히 살펴서 내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안 내도 될 세금을 낸다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잘 살피는 반면 이 탈세라는 제도에서 말씀드렸듯이 한번 이 유혹을 벗어나지 못해서 문제가 되면은 본인은 물론 이 그 가족들까지 주위에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일례로 우리가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사회 저명 인사 물론 이제 연예인들이 거기에 포함이 된 공인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사실 뭐 상당한 수입이 있다 보니까 세금 부담에 대한 어떤 그 유혹을 그 막 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부 이제 언론에서 가끔 보면은 사회 저명 인사라든가 뭐 소위 말하면 대기업 총수 그다음에 이제 유명 연예인들이 그 국세청의 세무조사위에서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 범칙으로 고발이 돼서 그 세금의 버금가는
벌금까지 내는 그런 그 처벌을 받는 뉴스를 좀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절세에 어쨌든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제대로 그 선을 지키지 않고 탈세까지 가는 그런 그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것도 절세의 하나의 소극적인 절세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근로소득자는 2천만 명, 자영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는 1천만 명, 또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과세사업자는 800만 명, 또 그런 어떤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사업하는 사업자는 100만 뭐 명은 아니겠죠. 법인이니까 100만 개의 법인. 그러면은 이런 그 각종 그 개인이나 법인이 내는 세금은 그냥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아무 때나 낸다. 이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법에서 정한 신고 또 법에서 정한 어떤 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납세 의무도 그런 어떤 각종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저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한 번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과거의 세금을 끝까지 갖고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 정부가 부가징수 그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멸시효를 경과가 되면은 비록 내가 세금을 안 냈더라도 그거는 일단 없어지는 그런 또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납세 의무 성립은 그런 어떤 그 납세 의무에 대한 그 징수 그 여러 가지 그 조세에 대해서 규정에 대한 그 이제 뭐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신고 의무에 정해진 어떤 기한에 따라서 신고하고 납부하고 뭐 이렇게 또 뭐 이제 우리가 그 집을 사고 팔면 양도소득세 냈지 않습니까? 그 양도소득세 또 아까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재산 남은 그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세 뭐 이런 것을 이제 그 법정에서 정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하면은 내가 세금 납부에 대한 어떤 의무를 이행한 걸로 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행을 안 했는데 또 국가에서 그걸 또 제대로 체크를 못해서 일반적인 부가 징수권은 5년 그다음에 또 때 이제 약간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상속세라든가 이런 거는 7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런 그 시기 안에 국가에서도 그 세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 안 할 경우는 그냥 없어지는 뭐 근데 요즘 시대에는 국가가 놓치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IT 강국으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국가 행정도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거의 다 실시간으로 서로 연결되고 있다. 행정의 시스템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팔 경우에 실거래가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거래가도 그 뭐 양 취득하는 걸 신고도 해야 되고 그것도 신고하게 되면 국토교통부에 또 그 내가 그 부동산을 취득한 실거래가 한 것이 또 국토교통부 그 전산 시스템에서 그게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국세청에서는 또 그런 어떤 양도소득세 신고 받으면서 그런 본인의 신고한 내용이 그런 국토부의 실거래가에 그 하고 일치가 되는지 검증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또 취득세 징수할 때 그 취득 그 실거래가인지 아닌지를 또 그렇게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신고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그 부가 결정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납세자가 신고한 것을 반드시 검증하도록 이렇게 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검증할 때는 그 거래 그
납세자가 제출한 그 매매 계약서라든가 그런 거래 금액만 믿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신고한 납세자의 금융 거래까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 그 거래의 금액이 맞는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융 거래와 부동산 거래와 여러 가지 행정 신고와 이런 것이 다 일치가 돼야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검증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 징수를 놓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그 법에서 정한 그런 각종 세목에 대한 신고 기한을 이행하는 것이 절세하는 최소한의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과세 시효가 있는데요. 뭐 부가가치 국세는 뭐 그 부가 제척 기간이 5년이고 뭐 이렇게 이제 뭐 무신고한 경우는 7년, 부정한 행위에는 10년, 그 상속 증여세는 10년 뭐 이렇게 정해졌는데 아무튼 그 국가가 5년이나 7년이나 10년 동안 우리 그 세금 내야 될 사람이 세금을 안 내는 거를 그렇게 흘리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게 그 과거에 국세 행정을 담당했던 경험과 지금 세무사로서 활동하는 저의 경험으로 볼 때 99%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런 절세는 그 적극 권장하되 그런 아까 그런 리스크를 안는 탈세는 절대는 해서도 안 되는 그런 거를 좀 명심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